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에 막 탑승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황하나, 나이 37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입니다. 2년 동안 해외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 붙잡힌 겁니다. 그것도 마약 혐의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그녀의 세 번째 마약 범죄입니다. 도대체 남양유업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2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왜 갑자기 돌아온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남양유업가 마약 스캔들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크리스마스 이브의 긴장. 2025년 12월 24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 평화로운 공항 터미널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수사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하나 씨였습니다. 황 씨는 잦은 출석 의사를 밝힌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비행기 탑승 전에 그녀를 체포한 걸까요? 확실하게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이륙한 후라면 기내에서는 체포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도망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경찰은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12월 황 씨는 마약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녀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포기하고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권 없이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황 씨는 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불법 입국을 한 겁니다. 여권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약 2년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어디서 머물렀을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수사의 대상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분명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돌아왔나?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2년이나 버텼는데 왜 갑자기 잦은 출석 의사를 밝힌 걸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가능성입니다. 여권 없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항상 불안하고 제약이 많습니다. 둘째, 한국 경찰의 국제공조가 강화됐을 가능성입니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으로 황 씨의 소재가 파악됐고 곧 강제 송환될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족의 설득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남양유업 가문에서 이러다가 더 큰일 난다. 돌아와서 법적 절차를 받아라라고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법적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입니다. 변호사가 지금 잦은 출석하면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황 씨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결과는 구속이었습니다. 12월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명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황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직접 피해자를 신문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마지막 기회죠. 황 씨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투약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있다. 서유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와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황 씨는 과거 2차례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9년 집행유예, 2020년 실형.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2년간의 해외 도피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즉시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는 법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셋째, 불법 밀입국입니다. 여권이 무효화됐는데도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 들어갔습니다. 넷째, 도피 기간 동안의 행적입니다.
2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관련자들과 연락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제도 피 우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구속이 주는 메시지. 구속영장 발부는 단순히 한 사람을 가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 출신이라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재벌가 자녀들이 마약이나 음주운전, 폭행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안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법원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3년 7월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장소에서 황하나 씨는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약을 한 것도 큰 범죄지만 다른 사람에게 투약해준 것은 훨씬 더 무거운 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한 경우는 가중 처벌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본인이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마약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필로폰, 그 무서운 실체.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성분의 각성제입니다. 일본에서 개발됐고 한국에서는 히로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피로가 뽕 날아간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투약하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쾌감과 각성 상태를 경험합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극심한 우울감과 피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쾌감을 느끼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중독의 시작입니다. 필로폰에 중독되면 뇌의 도파민 체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체온이 급상승합니다.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아가 썩고 피부가 망가지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정신적으로는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서운 약물을 황하나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주사로 놓아줬다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문화가 있습니다. 함께 투약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 말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하면 죄책감이 덜합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다들 하잖아라는 합리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은 일종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마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니까요. 황 씨의 경우 재력이 있었으니 마약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일종의 유대감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황 씨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발각됐을까요? 정확한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약 수사는 보통 정보 제공이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 씨는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판결이 나온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무려 4년이 지난 시점이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 가지 법적 절차, 공판 준비, 연기 등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019년 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되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그녀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줄게.
다시는 이러지 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황 씨는 이 기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니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배신인지 아십니까? 법원이 관대함을 베풀어 감옥에 보내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겁니다. 이번에는 법원도 더 이상 관대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황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형. 실제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한 번 갔다 오면 정신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과 수치심을 겪으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3년 7월 황 씨는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투약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투약해준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2015년, 2020년, 2023년 8년 동안 3차례의 마약 범죄입니다. 집행유예도 받아봤고 실형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마약 중독의 무서운 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마약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질병이라고. 한 번 마약에 중독되면 뇌의 보상 체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성적으로는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뇌는 계속 마약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0%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손을 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간의 재활치료, 심리상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처벌 시스템은 아직 처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황하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실형을 살았을 때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것이 그녀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